고진감래 할머니의 사연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덕입니다. 올해 82살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기가 막혀서 그래요. 우리 자식들 말이에요.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제가 82년을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지만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 자식들이, 그것도 50 넘은 놈들이 제가 언제 죽는지 전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긴 얘기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1943년 2월 15일에 태어났어요. 경상북도 안동 시골 마을에서요. 그때는 일제강점기 막바지였지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이셨는데 그것도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어요. 어머니는 글을 못 읽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때는 여자들은 학교를 못 보내주는 게 당연했거든요.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세요? 방이 한 개짜리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자고 다른 한 방은 곡간으로 쓰고, 그런데 그 곳간도 늘 비어 있었어요. 먹을 게 없었거든요. 겨울에는 정말 춥고 배고팠어요. 아궁이에 넣을 나무도 없어서 산에 가서 땔감을 해왔어요. 저도 어렸지만 오빠들 따라서 산에 가서 나무를 주워왔지요. 보리쌀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보리쌀 몇 알에 산나물을 넣고 끓인 죽을 먹었는데 그것도 하루에 2번이면 다행이었어요. 가끔 고구마라도 있으면 그게 별미였지요.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순떡아, 우리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였어요. 남의 것 탐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건 일본 놈들 때문이었어요. 우리 마을에도 일본 순사가 있었는데 그놈이 정말 나빴어요. 맨날 와서 쌀을 가져가고 젊은 남자들을 끌고 가고, 우리 큰오빠도 18살 때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징용이라고 했지요.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 오빠는 해방되고 나서야 돌아왔는데 그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말도 잘 안 하고 밤에 자주 악몽을 꾸고. 저는 그때 겨우 2살이었지만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은 지금도 기억나요. 해방이 되고 나서도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지요. 그래도 아버지는 저를 학교에 보내주고 싶어 하셨어요. 순덕이는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다른 집 딸들은 학교를 안 보내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여자도 글은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1950년 제가 7살 때 국민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그해 6월에 전쟁이 터졌지요. 전쟁통에 학교는 문을 닫았어요. 길에서 비행기가 쏘고 폭탄이 떨어지고, 아버지는 부두에서 막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셨어요. 제가 13살이 되던 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마을 부잣집에서 애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장에 나가서 일했어요. 안동장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 밑에서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에 가서 채소를 다듬고 손님들한테 팔고, 그때 돈이라는 걸 처음 만져봤어요. 16살 때는 읍내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간단한 요리도 도와드리고, 그때 요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식당 사장님이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걸 알고는 가끔 신문을 가져다 주셨어요. 순떡아,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요. 그때 처음으로 서울이라는 곳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신문에 서울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큰 도시더라고요. 전차도 다니고 큰 건물도 있고, 언젠가는 서울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꿈 같은 얘기였지요. 17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밤낮으로 일해서 병원비를 마련했어요. 그때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요. 어머니는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그 일로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집을 일으켜 세워야겠다고요. 18살 때는 읍내에서 제일 큰 상점에서 일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월급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한테 새 월남 치마를 사드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순덕아, 고맙다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19살 때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왔어요. 중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상대방은 이한수라는 분이었는데 24살이었어요. 저보다 5살 위였지요. 그분은 대구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술자였지요. 그때로서는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중매쟁이 할머니가 오셔서 신랑감이 괜찮은 사람이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성실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순덕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는 지금처럼 연애 결혼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하는 게 당연했어요. 아버지가 좋다고 하시면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결혼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해 10월에 처음으로 신랑을 만났어요. 맞선이라고 하지요. 찻집에서 만났는데 정말 떨렸어요. 이한수 씨는 정말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고 말도 차근차근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해 12월에 결혼했어요. 겨울 결혼이었지요. 그때는 혼례도 간단했어요. 우리 집에서 간단하게 하고 저는 대구로 시집을 갔어요. 신혼집은 공장 근처 연립주택이었어요. 방 2개에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래도 저한테는 궁전 같았어요. 우리 시골집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오늘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제가 요리한 밥을 맛있게 먹고 신혼 첫 달에 남편이 저한테 당신도 글을 더 배우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여자도 공부해야 해요라고요. 그래서 야간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20살에 중학생이 된 거지요. 낮에는 집안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가고 정말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요.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영어는 정말 어려웠지만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임신을 했어요. 첫째 아이였는데 입덧이 심해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중학교는 중퇴하고 말았어요. 1963년 9월 큰아들 한철이가 태어났어요. 지금 54살인 그 녀석이요. 첫 아이라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하루 종일 아이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이 키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우는 이유도 모르겠고 열도 자주 나고 아프고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시어머니가 계셨으면 도와주셨겠지만 우리는 신혼부부 둘이서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그 시절 남자들은 육아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해야 했어요.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빨래도 빨래판에 비누칠해서 손으로 빨았어요. 특히 기저귀 빨래가 정말 많았어요. 아이가 돌이 되고 나서 둘째를 가졌어요. 두 아이를 동시에 키우는 건 정말 전쟁이었어요. 큰 놈이 질투를 해서 둘째를 때리려고 하고 둘째는 밤새 울고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버텼어요. 젊었으니까 가능했지요.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돈 나갈 데가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요. 양복점에서 받아온 옷의 단추를 다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낮잠 잘 때, 밤에 아이들 재운 후에 틈틈이 단추를 달았어요. 하나에 5원씩 줬는데 하루에 100개씩 달면 500원이었어요. 손가락이 아파서 반창고를 붙이고 일했어요. 바늘에 자꾸 찔려서요. 그래도 우리 가게에는 도움이 됐어요. 셋째는 딸이었어요. 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딸을 낳고 나서 정말 기뻤어요. 아들 둘 다음에 딸이니까.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까지 낳고는 아이들 키우고 먹이고 가르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남편이 이제 그만 낳자고 하더라고요. 3명이면 충분하다고요. 저도 동감했어요. 더 나으면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게 많지 않아서 아이들한테는 최대한 많이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은 엄마 아빠처럼 고생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늘 말했어요. 그 시절에는 TV도 없었어요. 라디오만 있었지요. 저녁에 온 가족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이 가끔 신문을 사와주면 제가 아이들한테 읽어줬어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첫 아이가 국민학교에 들어갈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하는 감격과 함께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하는 각오도 섰어요. 학용품을 사주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공책, 연필, 크레파스. 하나하나가 다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일했어요. 낮에는 아이들 돌보고 저녁에는 단추 달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남편도 야근을 자주 했어요. 우리 둘 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해보면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하면 뭐라도 해줬어요. 라면이라도, 고구마 옥수수 하나라도. 아이들이 웃으면 저도 행복했어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방 3개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때는 아파트가 신식주택이었지요. 엘리베이터는 없었지만 수도와 화장실이 집 안에 있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우리도 이제 아파트에 산다 하면서요. 저도 기뻤어요. 드디어 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돈 들 곳이 더 많아졌어요. 학용품비, 학원비, 옷값. 특히 운동화가 문제였어요. 아이들이 자주 뛰어다니니까 운동화가 금세 떨어져요. 큰아이 한철이가 축구를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돈이었어요. 남편이 아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시켜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일을 했어요. 그때부터 파출부 일을 시작했어요. 부잣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도 도와드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리 집 일을 하고, 아이들 아침밥 차려주고,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파출부 일하러 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우리 집 일하고, 정말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둘째 한영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반에서 1, 2등을 했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는 중학교에 가서도 잘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니. 제가 못다한 공부를 아이가 대신 하는 것 같았어요. 막내 한이는 활발한 아이였어요. 늘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였지요. 우리 가문에서 처음으로 중학생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교복비, 가방비, 책값. 국민학교 때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더 늘렸어요. 파출부 일에다가 공장 일까지 했어요. 낮에는 파출부, 저녁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어요. 공장에서는 미싱을 돌렸어요. 옷을 만드는 일이었지요. 밤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어요. 남편이 걱정하더라고요. 당신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몸이 좀 힘들긴 했어요.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니까. 그래도 젊었으니까 버텼어요. 아이들한테는 절대 부족하게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철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성적은 괜찮았는데 돈이 문제였어요. 그때 남편이 한철이를 공업고등학교에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아니요. 인문계 고등학교에 보내서 대학까지 보내야 해요. 대학이요? 우리 형편의 대학은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야 진짜 출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한철이를 인문계 고등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옳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요. 아이들이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엄마는 괜찮다. 너희들만 열심히 공부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숨을 돌릴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때 한철이가 엄마 저 과외를 받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과외. 그게 뭐니? 수학이 어려워서. 선생님이 과외를 받으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하셨어요. 과외비가 한 달에 5만 원이었어요. 그때로서는 큰 돈이었지요. 남편 월급의 반 정도였어요. 남편은 그건 너무 비싸다고 했지만 저는 시켜주자고 했어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과외를 시켜줬어요. 그 대신 제가 일을 더 했어요. 주말에도 파출부 일을 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한철이 성적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보람이 있었어요. 아, 내가 고생하는 보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 한철이가 엄마, 저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는 걸요. 정말? 우리 한철이가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간다면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뒷바라지했어요. 한철이가 밤늦게 공부하면 제가 야식을 해줬어요. 라면에 계란 넣어서요. 한철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하게 공부해라. 엄마가 뭐든 다 해줄 테니까. 1979년 2월,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어요. 한철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에서 서울대학교 학생이 나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순떡 씨, 정말 대단해요. 아들을 서울대학교에 보내다니. 그때의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평생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철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지만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서울에서 생활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하숙비, 생활비, 책값.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서울로 가자고요. 서울로요? 네. 서울로 가서 우리도 일하면서 한철이를 뒷바라지 하자고요. 남편이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대구에서 괜찮은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간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가는데 부모가 옆에서 뒷바라지 해줘야죠. 결국 남편이 설득됐어요. 1979년 3월, 우리 가족이 서울로 이사했어요. 서울. 처음 서울역에 내렸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사람이 정말 많고 건물도 높고 정말 큰 도시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처음에는 마포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았어요. 방 2개짜리였는데 대구에서 살던 집을 팔아서 마련했지요. 남편은 구로공단에 있는 공장에 취직했어요. 월급이 대구에서 받던 것보다 조금 적었지만 서울에서 새 출발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가정부 일을 시작했어요. 성북동 부잣집에서 일했어요. 그 집이 정말 컸어요. 방이 5개나 되고 화장실도 2개나 있고 서울 부잣집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신기했어요.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었어요.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좋은 분이었어요. 순덕 씨,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다닌다고 했지요?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서울대학교 가면 좋겠는데. 순덕 씨, 어떻게 키우셨어요?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게 전부예요.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철이는 대학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성적도 좋았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신문도 돌리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지요. 그런데 둘째 한영이도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됐어요. 서울대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이제 아들 둘이 모두 대학생이 된 거예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대학생 둘의 등록금과 용돈. 남편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더 늘렸어요. 낮에는 가정부,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주말에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들이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힘이 났어요. 막내딸 한이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엄마, 저는 대학 안 가고 취업할래요. 뭐? 왜? 오빠들이 대학 다니니까 집안이 힘든 거 알아요. 제가 이래서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딸도 대학에 보내주고 싶었는데. 하지만 한이 의견을 존중했어요. 한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백화점에 취직했어요. 그때만 해도 백화점 직원은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한철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철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집에 와서 저한테 봉투를 주더라고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제 첫 월급이에요. 엄마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한철아, 너가 잘 관리하렴. 엄마는 괜찮다.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정말 기특한 아들이었어요. 둘째 한영이는 졸업하자 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상점이었지만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거예요. 한철이는 결혼도 했고, 한영이는 사업하고, 한이는 직장 다니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좀 편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철이가 첫 손자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어요. 내가 할머니가 됐구나 하는 신기함과 함께 이 아이도 잘 키워야겠다 하는 책임감이 들었어요. 그 무렵 남편이 이제 우리 집을 사자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모두 독립했으니까 우리만의 집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1988년 아파트를 샀어요. 마포구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때 가격이 8천만 원이었어요. 전세 살던 돈하고 그동안 모은 돈하고 대출 좀 받아서 우리만의 집 정말 기뻤어요. 4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우리 소유의 집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좀 여유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효도도 해주고 손자 손녀들도 생기고 이제 아이들이 모두 가정을 이루고 저는 손자 손녀들을 돌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1990년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아이들이 모두 잘 자리를 잡았고,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게 자랐고, 한철이는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해서 과장, 차장, 부장까지 됐어요. 아파트도 강남으로 이사 갔어요. 정말 출세한 거지요. 한영이는 작은 상점에서 시작해서 큰 매장까지 확장했어요. 한철이가 엄마 아버지랑 제주도 여행 가세요라고 항공료를 주더라고요. 제주도. 평생 꿈꿔왔던 곳이었어요. 비행기도 처음 타봤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남편과 둘이서 제주도 곳곳을 다녔어요. 한라산도 올라가고 바다도 보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보, 우리 참 잘 살아왔지요? 그러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그때 남편이 정년퇴직을 할 나이였지요. 이제 우리 편하게 살아요. 아이들도 다 잘 됐으니까. 남편도 퇴직하고 저도 일을 그만뒀어요. 대신 손자, 손녀들을 돌보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어요. 어느새 손자, 손녀가 5명이나 됐어요. 모두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이었어요. 명절 때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요리를 해서 먹이고 아이들은 웃고 떠들고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을 줄 몰랐네. 그런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0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날 아침도 평상시와 다를 게 없었어요. 남편이 여보, 나 산책 좀 하고 올게라고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병원이라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쓰러져서 응급실이라고. 의사가 뇌졸중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은 했지만 남편이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병원에서 기다리면서 제발 깨어나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이 의식을 찾았어요. 하지만 왼쪽 몸을 못 쓰게 됐어요. 말도 어눌하게 하고. 여보,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회복해봐요. 그때부터 남편 간병이 시작됐어요. 물리치료도 받고 언어치료도 받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밥도 먹여줘야 하고 화장실도 도와줘야 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는데 이 정도로 포기할 수는 없지 하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교대로 와서 간병도 해주고 병원비도 대줬어요. 남편이 점점 회복됐어요. 6개월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고 1년 후에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줘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부인데 당연한 거죠. 그 후 5년 동안 남편을 간병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그 시간이 소중했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2005년 남편이 다시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순떡아, 고생 많았어.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아이들이 위로해줬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이 먼저 저 세상으로 가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요.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런데 손자 손녀들이 힘이 됐어요. 가끔 와서 할머니, 우리 있잖아요 라고 하는 게 실제로 혼자 사는 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건강도 괜찮았고 집안일도 혼자서 다 할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자유로운 면도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교회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이제는 매주 나갔어요. 교회에서 만난 분들이 좋았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분들이 많았거든요. 함께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순떡 권사님,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정말로 신앙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근력 운동 삼아 에어로빅을 다녔어요. 처음에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순떡 씨, 운동신경이 좋으시네요. 그렇게 나름대로 알찬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가끔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손자 손녀들도 방학 되면 놀러 오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들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한철이가 자주 오기 시작했거든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다. 혹시 아픈 데는 없으세요? 없다고 했잖니. 병원 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작년에 받았는데 뭐. 자꾸 건강 얘기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들이 제 걱정을 하는구나 했어요. 한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전화를 자주 하더라고요. 어머니,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잘 잔다. 혹시 어지러운 적은 없으세요? 없어, 왜? 넘어진 적은 없으세요? 자꾸 이상한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한이도 그랬어요. 갑자기 보약을 사다 주고, 어머니, 이거 드시면 기력이 좋아진대요라고 하고.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효성스러웠나? 내가 평생 고생해서 자식들 잘 키워놓은 보람이 있네 하면서 감동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철이가 와서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신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언장? 그런 건 왜? 아, 그냥. 요즘은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해서요. 또 어떤 때는 어머니 통장이나 도장은 어디에 두세요? 라고 묻기도 하고. 한영이는 어머니, 만약에 몸이 안 좋아지시면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병원비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하잖아요. 라고 하고. 한이는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까요? 나 아직 건강한데 왜 그게 궁금해? 아버지 때 갑작스럽고 당황해서 충분히 못 해드렸잖아요.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고.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자식들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소리려니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난달에 작은 며느리가 술을 먹고 집에 왔어요. 평소에 술을 잘 안 마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울면서 어머니, 정말 걱정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 어머니, 우리가 점집에 가서 물어봤는데요. 점집? 네. 점쟁이가 올해 안에 집안에 큰일이 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른분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걱정이에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누가 점을 보러 갔다고. 아, 그게. 아주버님도 가셨고, 우리 신랑이랑 고모도 다 같이 갔어요. 다들 어머니 걱정이 되어서. 뭔 소리냐? 자세히 말해봐라. 술 기운에 며느리가 다 털어놨어요. 큰아들 한철이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점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올해나 내년 중에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더라고요. 딸 한이는 아예 무당한테 가서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직접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곧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더라고요. 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갑자기 나한테 잘해준 거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걱정이 되어서. 걱정? 걱정이 아니라 기대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며느리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이 자식들이 제가 언제 죽을지 궁금해서 점을 보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우려고 한 거고요. 그 이유가 뭔지도 뻔했어요. 돈 때문이에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좀 있거든요. 이 아파트가 지금 17억 정도 하고 은행에 예금이 5억 정도 있고 주식이나 금부치 같은 것도 좀 있어요. 큰아들은 아마 제가 죽으면 이 아파트를 팔아서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했을 거예요. 요즘 강남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둘째는 제 예금으로 자기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을 거고요. 요즘 사업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손자들 유학 보내려고 했을 거예요. 요즘 다들 아이들 외국으로 유학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제가 언제 죽을지 궁금했던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아이고,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82년을 살면서 이런 자식들을 키웠나 싶더라고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사하고 하루에 3가지 일을 해가면서 이 자식들 키웠는데 이게 보답이에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이 자식들은 제가 언제 죽을지 점쟁이한테 물어보러 다녀요? 정말 속이 터져서 그리고 문득 혹시 하고 벌떡 일어나서 베개 커버를 뒤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적이 나왔어요. 저는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서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하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 자식들한테 제대로 한 방 먹여줘야겠다고. 그래서 구판을 계획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한 방 먹이기로 마음먹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래, 이 자식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줘야겠다 하고요. 먼저 연기부터 시작했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은 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식들이 있을 때면 밥도 평소에 밥만 먹고, 아이고, 요즘 입맛이 왜 이렇게 없지? 하고 중얼거리고, 한숨도 자주 쉬고,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소리도 하고, 가끔 벽에 기대기도 하고, 어지럽네 하면서 연기도 했어요. 자식들이 바로 낚였어요. 한철이가 다음날 바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검진 한번 받아보시고. 아직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당장 병원 가셔야 해요. 이렇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드디어 점쟁이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한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해서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다고 형님이 그러던데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냥 조금 기운이 없을 뿐이야. 어머니, 저희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큰 병원에서 정밀검진 받으세요. 한이도 당일 밤에 달려왔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제가 간병해 드릴게요. 자식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 보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진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드디어 때가 왔나 하고 기대하는 건지. 하지만 계획은 계속 진행했어요. 다음 단계로 요즘 제일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박보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60대 여자분인데 정말 유명한 분이거든요. 박보살 집에 가서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보살님, 제가 이런 상황이에요. 자식들이 저 몰래 점 보러 다니면서 제가 언제 죽을지 알아보고 다닌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박보살이 듣더니 정말 기가 막혔나 봐요. 어머니, 세상에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 수명을 점쟁이한테 물어보러 다닌다고요? 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보살님,
이번에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싶어요. 이 자식들이 정신을 차리게요. 박보살에게 제 계획을 모두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굿을 해요. 아주 큰 굿을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서 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굿판 한복판에서 진실을 다 까발리는 거죠.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박보살은 제 말을 듣고는 그럼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박보살과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박보살이 우리 집에 와서 집 기운을 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집에 애군이 가득하다. 특히 어른한테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 지금 당장 큰 굿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는 거예요. 셋째, 굿 비용을 많이 받아요. 3천만 원 정도로 잡았어요. 자식들이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돈이 아깝지 않다고 할 테니까요. 넷째, 굿을 하는 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굿판 한복판에서 제가 진실을 다 폭로하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보살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그런 자식들 혼내주는 거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 다음에는 소품도 준비했어요. 박보살이 어머니 연기를 더 실감나게 하려면 몸이 정말 안 좋은 것처럼 보여야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밥을 정말 적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헬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계단을 올라갈 때 아이고 숨이 차네 하면서 헉헉거리는 연기도 했어요. 가끔 아이고 가슴이 답답해 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신용도 하고 아이고 다리에 힘이 없네 하면서 의자에 주저앉는 연기도 했어요. 자식들이 정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걱정하는 척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병원 가보세요. 어머니,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 이상해요. 정말 어디 아픈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드디어 당일이 되었어요. 박보살이 우리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오늘 점 보는 분이 집에 오신다. 너희들도 다 와라. 어머니, 갑자기 왜요? 요즘 내 몸이 이상해서. 혹시 내 몸이 안 좋은 건 아닌지 봐달라고 했어. 자식들이 모두 왔어요. 한철이, 한영이, 한이. 며느리들과 사위까지. 박보살이 오셔서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쯧쯧쯧. 이 집 기운이 정말 안 좋아. 어떻게 안 좋은데요? 애군이 가득해 특히 어른분한테 올해 안에 큰 애군이 있어. 자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큰 굿을 해야 해요. 지금 당장 안 하면 정말 위험해요. 굿을 하면 얼마나 들어요? 최소한 3천만 원은 들어야 제대로 된 굿을 할 수 있어. 그리고 한 번에서도 안 되고 두 가지 굿은 해야 하니까. 3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다들 조용해지면서 자식들 얼굴이 좀 굳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한철이가 말했어요. 맞아요. 돈이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어요. 한영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한이도 말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3천만 원 들여서 구슬해서 어머니가 좀 더 오래 사시면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겉으로는 효자, 효녀 연기를 해야 하니까. 그럼 언제 구슬할까요? 이번 주 토요일이 좋겠어요. 그날이 길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구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주 내내 자식들이 정말 잘했어요. 매일 와서 안부 묻고 어머니 굿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하고. 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드디어 토요일이 왔어요.
굿을 하는 날이었지요. 박보살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단도 차리고 음식도 준비하고 저도 연기를 계속했어요. 아이고, 오늘 몸이 더 안 좋네 하면서 자식들이 모두 와 있었어요. 손자, 손녀들까지 다 왔어요. 정말 온 가족이 모인 거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 괜찮다. 오늘 굿하고 나면 좋아질 거야. 박보살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징도 치고, 춤도 추고, 이 집에서 애군을 물리쳐야 한다면서. 자식들은 뒤에서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한철이는 아마 어머니가 죽으면 이 집을 팔아서 강남으로 이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한영이는 어머니 예금으로 사업 확장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한이는 어머니 재산으로 아이들 유학을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굿이 1시간 정도 진행됐을 때 박보살이 갑자기 잠깐 하면서 손을 들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이상해요. 장군님이 뭔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는데요? 이 집 자식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굿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요. 자식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뭘 숨긴다는 거예요? 저희는 숨기는 게 없는데요. 박보살이 장군님이 분노하고 계세요. 자식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야, 이 새끼들아. 자식들이 깜짝 놀라서 어머니,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이 점집 다니는 거 다 안다.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자식들이 다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한철이, 한영이 너희는 강남 점집에 가서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봤고, 한해 너는 무당한테 가서 내가 언제 죽는지 물어봤다며. 자식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너희들이 갑자기 나한테 잘해준 이유를 이제 알겠다. 내가 언제 죽을지 궁금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거지.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한철이, 너는 내가 죽으면 이 집 팔아서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했고, 한영이, 너는 내 돈으로 사업 확장하려고 했고, 한해 너는 손자들 유학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한철이가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 죄송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너희들이 나 죽기를 그렇게 기다렸구나. 너희들 나 빨리 죽으라고 부적 받아온 거 어디 뒀는지 가지고 나와, 빨리.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너희들이 나 걱정해서 점을 본 거야?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 손으로 직접 꺼내와. 빨리 가지고 나와. 자식들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너희들 눈물 가증스러워. 다 필요 없으니까 빨리 가지고 나와. 너희들 자식들 보는 앞에서 내가 꺼내와야겠어. 큰아들 한철이가 안방으로 가더니 내 베개를 뒤져서 부적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한이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라고 하면서. 지금 와서 울기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진짜로 울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요. 한철이가,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한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부끄러워요라고 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박더라고요. 한영이도,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미쳤었어요라고 하면서. 한이는 아예 엉엉 울면서, 엄마, 저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엄마가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뻔히 다 보고 알고 있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 죄송해요라고 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너희들이 정말 반성하는 거야? 네, 어머니.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내가 언제 죽을지 궁금해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해라. 네, 어머니. 박보살이 이제 집안에 화목이 찾아왔으니 애군도 사라질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굿이 끝나고 나서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철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래,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줬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하루에 3가지 일을 했어. 너희들 대학 보내려고. 어머니, 한철이 너 서울대학교 갈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대학생이 나온 거였어. 그것도 서울대학교를. 한철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한영이도 울었어요. 한이 너는 대학 안 간다고 할 때 엄마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딸도 대학에 보내주고 싶었는데. 한이도 울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냐? 엄마가 언제 죽을지 점쟁이한테 물어보러 다니고 빨리 죽으라고 부적을 사서 넣었어. 자식들이 더 심하게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래, 너희들이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네. 사람이 살다 보면 돈 욕심이 날 수 있어. 그런 건 어느 정도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언제 죽을지 궁금해하면서 빨리 죽으라고 못된 짓을, 그것도 뉴스에 나올 만한 짓을 내 자식들이 셋이나 다 같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참 실망스럽고 한스럽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이 엄마 재산을 탐내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면 안 되지. 자식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좋아. 그럼 이제부터는 엄마가 살아있을 때 진짜로 잘해라. 엄마가 언제 죽을지 궁금해하지 말고 나는 내 수명까지 다 살다가 죽을 거다. 네, 어머니.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한테 말해둘 게 있어. 네. 엄마 재산 말이야. 자식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죽으면 이 집하고 예금하고 다 너희들한테 물려줄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첫째, 엄마가 살아있을 때 진짜로 잘해야 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안부를 묻고. 네, 어머니. 둘째, 손자, 손녀들을 잘 키워야 해.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게. 네, 어머니. 셋째, 너희들끼리 싸우지 마라. 유산 때문에 형제자매가 원수되는 일은 없어야 해. 네,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가 언제 죽을지 다시는 궁금해하지 마라. 점쟁이한테 가는 일도 없고. 네, 어머니. 절대 안 갈게요.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엄마가 아직 죽을 생각이 없어. 네. 엄마 건강해.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라. 10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식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하신 건 연기야, 연기. 너희들 혼내주려고 한 거야. 어머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엄마가 빨리 죽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아직 멀었어. 자식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안도의 웃음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엄마가 오래 살아서 너희들 잘 되는 거 다 보고 갈 거야. 그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화목한 저녁 식사였어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할머니가 연기를 그렇게 잘하실 줄 몰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연극부도 했었어. 정말요? 응, 거짓말이야. 하지만 오늘 연기는 어땠어? 최고였어요.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굿 비용 500만 원은 제가 냈어요.
자식들한테 이건 너희들 인간 만드는 교육비다라고 했지요. 박보살한테도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보살님 덕분에 자식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자식들은 한번 혼내줘야 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자식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진짜로 제 걱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언제 죽을지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이제는 정말 진심인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자주 와요. 저는 그 애들한테 항상 말해줘요. 너희는 할머니처럼 고생하지 마라. 하지만 부모님께는 효도해야 한다고요. 할머니, 어떻게 효도해야 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야. 돈 많이 벌어다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해.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세요? 할머니가 건강한 이유?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거야. 할머니,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자, 손녀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첫째, 공부 열심히 해라. 하지만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사람됨이 더 중요해. 둘째,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님이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아야 해. 셋째, 형제 자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야. 넷째,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은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면 안 돼. 다섯째, 건강을 지켜라.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할머니 알겠어요 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주는 거예요. 동네 할머니들이랑 모임에서 순떡씨, 자식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부모가 언제 죽을지만 궁금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혼내줬지요. 제대로 한 방 먹였어요. 그러면 다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라고 해요.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진짜로 잘해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가끔은 자식들을 혼내주세요. 너무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말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살 거예요. 10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어머니 정말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전에는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진심이니까요. 인생은 길어요. 82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긴 여행 같아요. 그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특히 부모님을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고마움을 잊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해서 정말 시원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고진감래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단맛이길 바랍니다.